353일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석방이 됐습니다. 구치소를 떠나는 이재용 부회장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가 석방될 수 있었던 2심 재판부의 해석은 이겁니다. 이 씨가 뇌물을 건네긴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만큼 뇌물 액수가 크지 않았고 그나마도 겁박에 의해 요구에 의해서 마지못해 건넨 것이었을 뿐이다. 청탁? 그런 건 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정경유착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과거에도 정경유착은 늘 이렇게 애매해 보였습니다. 정경유착이라고 간판 딱 붙이고 유착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특수하다고 넘어가면 과연 특수하지 않은 정경유착이란 어떤 걸까요?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그 이재용 부회장 석방에 관련된 내용은요. 잠시 후에 박영선 의원하고 좀 자세하게 더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다른 포인트 먼저 가죠. 네, 예술단실은 만경봉호 입항입니다. 네, 북한 예술단을 태운 만경봉호 오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거죠? 네, 만경봉 92호가요. 예. 오늘 오후 5시쯤에 강원도 묵호항에 들어옵니다. 예. 이게 최대 3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화물 여객선이라고 해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하는 북한 삼전 관현악단 140여 명을 태우고 오는 것이죠. 그렇죠. 현성월 단장이 이끄는 이들 예술단은 8일 강릉에서 또 11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펼칠 계획이고요. 예. 만경봉 95호는 이들 예술단의 숙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배가 숙소인 거예요? 네, 거기서 먹고 자고요. 앞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도 만경봉 92호는 북한 응원단을 싣고 온 뒤에 응원단의 숙소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배군요. 네. 그 배. 만경봉 92호. 문제는 네. 북한 선박의 입항이 지금 사실 대북 제재에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천안함 피격 이후 취해진 이른바 524 조치, 그 524 조치에 따른 것인데요. 예. 524 조치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불허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만경봉 92호의 묵호항 입항을 524 조치에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예외 적용의 사례가 있습니까? 앞서서는요. 2013년에 낮은 하산 물류 사업을 524 조치 예외 사업으로 그렇게 있었군요. 인정한 적이 있죠. 그래요. 다음 포인트 보죠. 네, 특수활동비 MB가 주범입니다. 예, 뇌물로 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 사건의 주범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말이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온 거죠. 주범이란 단어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이죠. 예.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했거든요. 그렇죠. 국정원 측으로부터 총 4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죠. 예, 예. 그런데 공소장에서 김 전 기획관을 이번 사건의 방조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은 처음엔 혐의 내용 자체를 부인했다가 이후에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자금을 보관하고 경력금으로 활용했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그렇게 되니까 있고요. MB가 주범이 되는 거죠. 네. 네. 이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물론 기소가 불가피해졌는데요. 그렇죠. 검찰은 평창올림픽 폐막 이후에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지금 이 전 대통령 측은 모욕 주려는 짜맞추기 수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올림픽 이후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포인트 가죠. 다시 개헌안 불지피는 청와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에 대해서 다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정책기획위원회에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를 했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회 합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요. 예. 이에 따라서 개헌 문제가 전국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은 관제 개헌으로 몰아붙이면서 응할 수 없다고 밝힌 상태여서 전국이 냉각될 가능성이 높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영차 독대는 없었다. K스포츠 미르재단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출연금은 뇌물 아니었다. 승마 지원을 위해서 독일 계좌로 돈 예치한 것, 그거 국외재산 도피로 볼 수 없다.
오로지 뇌물이라면 정유라 씨한테 간 그 승마 지원금 뿐인데 그것조차도 어쩔 수 없이 겁박에 의해서 건넨 요구형 뇌물일 뿐이다. 이것이 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이 없었던 건 아니다. 뇌물이 있긴 있었지만 1심 판단만큼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나마 간 뇌물도 어쩔 수 없이 건넨 요구형, 겁박형 뇌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유예 4년이 나온 거고요. 석방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 문제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2심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집행유예를 위한 이게 짜맞춘 판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석방시켜주기 위해 모든 네. 것을 짜맞췄다. 네.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뇌물액을 36억 원으로 본 것인데요. 1심에서는 이제 89억 원이었었죠. 예. 그런데 여기서 왜 36억 원으로 본 것이 중요하냐면 예. 50억 원이 넘어가면 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가 이제 가능하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재판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예. 뇌물 액수를 50억 원 밑으로 일단 낮춰서 집행유예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짜맞췄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짜맞추기 재판이었다. 네네.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제가 가장 그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예.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말과 차량을 공짜로 탄 것을 뇌물로 보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은 산정이 되지 않는다. 이제 예. 이렇게 해서 뇌물 액수를 50억 원 미만으로 낮췄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예. 내가 말이 타고 싶어서 말을 빌리거나 차량이 타고 싶어서 차량을 빌리면 예. 그것을 어떤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 저는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좀 동의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그냥 우리 이렇게. 차 빌리게 되면 차 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렌트비 나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산정할 수 네. 없다라고 본 겁니까? 어제 재판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뇌물 액수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이 재산 국외 도피죄인데요. 그렇죠. 이 재산 국외 도피죄도 전부 무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지금 2심 형량 줄어드는데 핵심이 된 게 이 국외재산 도피 혐의가 전부 무죄된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것을 무죄로 만든 여러 가지 그 논리들이 예.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영식 판사에 대한 예. 특별감사 청원 운동까지 일고 있는데 이게 밤새 상당한 그 국민들이 여기에 서명을 했더라고요. 약 4만 명 이상이 지금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재판의 후유증이 저는 조금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이재용 재판부를 만든 형사 13부, 예. 이제 형사 13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도 있는데요. 예. 이것이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설한 부서이죠. 어허. 그리고 더군다나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나올 때쯤에 이제 신설된 재판부인데 여기에 이제 이 정판사가 임명이 된 거예요. 예. 임명이 됐고 또 이 이재용의 2심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배당이 됐고요. 그런데 이 정판사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구설수에 오르는 것 중에 이걸 뭐 정확하게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돌더라고요. 예.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저는 상당한 앞으로의 그 법원의 위상과 권위와 그런 어떤 잣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설수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 의원님이 의심하시기에는 이 13부라는 곳이 이번 이재용 재판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다, 기획된 곳이다 이렇게까지도 의심이 드신단 말씀이세요? 기획된 곳이다라고는 말하기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예. 지난번 그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저런 어떤 깨끗하지 못한 시선들이 있는 가운데에 국민들로부터
의심받을 만하다. 의심받을 만하다라는 그런 정황상. 거죠. 그리고 예. 국민들로부터 법원이 의심받지 않고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설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또 만약에 예. 이 정판사가 정말로 지금 떠도는 소문처럼 자유한국당의 뭐 박선영 의원이라든가 김진태 의원과 그 친인척 관계에 있는 판사라면 저는 이런 것은 스스로 제척을 하든지 법원 스스로 제척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구설수를 없애는 것이 법원 행정처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예.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하여튼 확인을 좀 더 해보고 확정이 네. 되면 이 부분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게 사실이라고 네. 하면은 이건 재촉해야 될 사유가 아니었는가, 의심을 낳을 만하다 이런 말씀. 자, 그렇습니다. 비판을 받을 만하죠. 네. 그러면요. 지금 삼성 측의 네. 얘기를 좀 제가 반론을 전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달라고 하는데 이거 안 줄 수 있겠느냐? 우리한테는 이게 압박으로 느껴졌고 겁박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마지못해 낸 돈이었다. 이 논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그 대목에 분노하고 있는데요. 1995년도,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이건희 회장의 재산 승계와 관련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이 지금까지 약 20여 년간 계속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예. 어떻게 해서든지 법망을 피해서 세금을 덜 내고 재산을 승계하는 것인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삼성이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을 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 손을 댔다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국민연금과 관련된 그 부분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미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요. 예. 그 구속되어 있는데 그 부분 자체를 지금 재판부가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재판상에 상당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은밀한 그 검문 정치권과의 그런 권력 유착이 없었다면 예. 그분들은 왜 구속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청탁이 깔려 있지 않았다면 문영표, 홍완선 이런 사람들은 그럼 왜 구속된 거냐?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문영표, 홍완선 이분들은 그럼 왜 구속이 돼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삼성이 부탁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삼성이 부탁하지 않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서 해줬다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그 법원들이 쭉 그 정경유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늘 갈짓자 행보를 해왔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정말 유전무죄의 어떤 그런 그 좌절감 이런 것들을 국민한테 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제가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그 국외 재산 도피 혐의 그 부분 말입니다. 형량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네. 국외 재산 도피 한 적 없다. 이 부분. 지금 SNS상에서 어떤 얘기가 도냐면요. 국외 재산 도피를 한 거 아니다. 단지 장소가 국외였을 뿐이다. 이건 마치 음주운전 의사는 없었다. 단지 술 마시고 운전했을 뿐이다와 같은 거다. 이런 조롱들이 막 돌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삼성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외 재산 도피는 개인적인 유용일 경우에 성립하는데 승마 지원하려고 돈 예치한 게 어떻게 재산 도피가 되느냐. 이 논리였고 이걸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재산 국외 도피라는 것이요. 국내에서 투자되거나 분배되고 또 소비되어야 할 재산이 법망을 피해서 해외로 유출된 사건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예. 삼성이 송금을 했고요. 그 송금한 돈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분들이 독일에서 그 생활하는 데 쓰였다는 것은 너무 명명백백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이번 재판부의 해석도 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2심 재판부가 이건 정경유착 아니다. 요구에 의한 뇌물이었을 뿐이다. 겁박에 의한 뇌물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이 됐습니다. 형이 아주 낮아졌습니다. 도대체 이건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 국정농단 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이번 재판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더 커졌죠. 왜 그런가요? 모든 것을 겁박에 의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했으니까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과 이 재판은 저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이것을 저는 삼성과 법관의 유착,
삼법 유착이다. 이렇게 뭐 신종 사자성어를 만들려고 그러면 저는 삼법 유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법 유착. 네, 왜냐하면 판사들의 대부분이 아마 이 판결에 동의를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사법부의 유착이다라고까지 가기에는 좀 저는 그렇고 법관 개인의 삼성과의 유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알겠습니다. 삼법 유착이란 말을 지금 하셨어요. 삼법 유착. 새로운 진짜 유행어. 삼성과 법관의 유착이죠.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하세요. 아니 우리 경제 지금 어려운데 경제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대기업의 총수,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총수는 사실 석방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 없이 지난해 최고의 수익을 내지 않았습니까? 저 감옥에 있는 그 시간 동안 353일간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SK도 마찬가지입니다. SK도 재벌 총수가 오랜 시간 감옥에 있었지만 그 없는 기간 동안에 SK가 방향 설정을 오히려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평가 듣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삼성 판결 놓고는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우리 청취자 평론가들이 총출동하셨어요. 여러 가지 평론들 내놓고 계시는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어제 제가 한간할 때 3호 법칙이 또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사실 꺼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미리 재판을 예단할 수가 없어서 차마 드릴 수가 없었는데 그 걱정이 사실은 실현화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란한 테크니컬한 판결이었습니다. 2257님 이런 지금 평론들 나오거든요. 네. 우리의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검찰이 금감원 검사에서 채용 비리가 적발된 5개 은행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채용 비리는 없었다. 오히려 당당해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떳떳하다. 해볼 테면 해봐라. 금융권이 반발하는 이유.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금감원장까지 나서서 이번에 채용 비리 우리가 검사한 결과는 정확하다. 우리가 내놓은 이 비리는 정확하다라고 밝혔는데 진짜 은행권이 끄떡도 않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행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좀 희한한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금감원이면 은행 감독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은행 감독기관이 가가지고 다 뒤져가지고 채용 비리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일종의 이제 피감기관이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은행들이 아니 무슨 소리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이 계기가 돼서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VIP 명단을 작성해서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그래서 최근에 기소까지 됐었거든요. 근데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된 은행들의 채용 비리도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은행권이랑? 네. KB국민, KB하나, 대구, 부산, 광주은행 역시 VIP 리스트를 작성을 했고요. 특히 국민과 하나은행은 리스트 명단에 오른 75명 전원을 서류 전형에서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VIP는 서류 전형에서 합격. 네. 그런데도 은행들의 태도가 당당하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리스트도 채용 비리도 특혜 채용도 없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은행들이 도대체 어떤 인식을 갖고 있길래 이러는 것인가 이걸 행간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거죠.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금감원이 결과 발표했는데도 당당해야 하는 이유 굉장히 궁금하네요. 행간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행간은 청탁은 받았지만 다 뽑은 건 아니야입니다. 이거 아까 전에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할 의도는 없었다. 뭐 이렇게. 비슷한 오늘 얘기예요. 얘기 참 여러 번 나오네요. 분석한 변명처럼 들리긴 하는데요. 은행은 VIP 리스트가 없었다 주장하지만 금감원이 없는 명단을 만들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런데도 은행들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뭘까? 뭡니까? 리스트 명단과 최종 합격자 명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작성한 VIP 명단은 20명, 하나은행은 55명이거든요. 여기에 이름을 올린 지원자는 모두 서류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합격한 지원자는 3명과 6명이었다는 거예요. 각각. 이 얘기는 청탁자 명단에 올라도 모두 합격시킨 건 아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어떤 청탁은 들어주고 어떤 청탁은 들어주지 않았다는 반박 논리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그 명단은 있었지만 그게 VIP 명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적어놓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탁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우수한 인재여서 뽑았다. 이런 빠져나갈 구멍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또 하나는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적발을 하면은 예. 뭔가 공시라고 해서 우리가 고시제도가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엄격하게 말하면 은행권은 민간 기업이라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 마음대로 청탁은 받았지만 우리가 괜찮은 인재여서 뽑았다는데 그걸 가지고 비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지금 은행권에서 떳떳하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민간 기업인데 네. 혹 돈, 백, 연줄을 가지고 뽑았다고 한들 그게 무슨 뭐가 문제겠느냐라는 문제가- 식의 배짱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인가 뭡니까? 두 번째인가는 부정 채용 지시자가 드러나지 않았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네, 지금 금감원 감사에서 가장 큰 맹점은 제가 볼 때 예. 특혜 채용을 지시를 누가 했다 그러면 VIP 명단이 있다 그러면 예. 명단을 누가 작성하라고 지시했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주체가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은행 경우에는 이광구 전 은행장이 명단 작성 지시하고 예. 또 직접 관리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법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금감원은 이 사람을 찾아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VIP 명단을 작성했다면 누구 지시로 작성했는지 윗선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래야 처벌을 하든 말든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원들한테 누가 이거 시켰어라고 할 때 직원들이 그분이 시키셨는데요라고 말을 해야 이게 뭔가 악의가 맞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못 찾으니까 못 찾아냈어요.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했을 때 이미 상당수 은행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채용 자료를 폐기한 상태였다고 하고요. 예. 금감원이 어렵사리 하드디스크를 복원해서 찾아낸 게 이른바 VIP 리스트라는 겁니다. 다 삭제해버리고 일부분 찾아낸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윗선까지는 지금 못 간 거예요. 조금 조가리 찾아내가지고 우리한테 혐의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우리 떳떳하다. 예. 한번 찾아내 볼 테면 한번 찾아내 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은행권이 채용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이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인가는 든든한 뒷배경이 있기 때문이다입니다. 어떤 배경이요? 그러니까 금감원 감사에 은행권이 맞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제가 볼 때 뒤에 회장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회장? 윤정규 국민, 김정태 하나금융지중 회장이 최근에 셀프 연임했다고 해서 비판이 일었거든요. 예. 금감원에서 이거 절차 중단하라. 지금 채용비리 검사가 진행 중이니 잠깐 멈춰달라고 했는데 임명 절차 강행해버렸어요. 사실상 연임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직원들 입장에서 회장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회장님이 우리 그냥 떳떳하다고 가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 지금 여론도 안 좋은데 여기서 밀리면 회장 연임도 물 건너갈 그렇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당당하게 해볼 테면 해봐라로 네. 나가는 걸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평론. 제가 오늘 행간으로 왜 이렇게 떳떳한지 말씀드렸는데 검찰 수사에서 비리 드러나면요. 진짜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권 너무 떳떳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예, 이제 큰 변수만 없다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13일에 미래당이란 이름으로 통합을 합니다. 의석수는 33석.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의 통합 반대 의원들 15명은 민주평화당이란 이름으로 오늘 창당대회를 엽니다. 이제 관건은 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가운데 어느 당이 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맡게 되느냐.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서로 끌어오기 위한 싸움도 있을 겁니다. 이분의 생각 들어보죠.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 의원이세요. 이상돈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민주평화당 창당대회 가세요?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십니까? 네네. 근데 지금 그 처지는 민주평화당에 갈 수 없는 처지시잖아요. 비례의원이라서. 누가 그래요? 안철수 대표가 안 놔주신다고 그러던데요? 아니, 그건 자기 마음대로고 내 행동을 누가 통제합니까? 국회의원은 다 헌법기관이고. 그리고 또 돈 기분 나쁘면 제명을 시키면 될 거 아니야. 뭐 제명도 못 시키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적이 있습니까? 제명하면 민주평화당 좋은 일 시켜준다 이래갖고 제명 안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제명은 마음대로 하라 그러죠. 얼마나 쫓아나고 비겁합니까? 그 좀 창피한 일이죠. 또 오늘 시작부터 좀 열받으셨어 이상돈 의원님. 어쨌든 그런 오늘 질문이 좀 우스운 거죠. 그래요. 민주평화당 당연히 창당대회 난 갈 거다. 그 말씀이세요.
근데 일단은 그럼 어쨌든 간에 미래당의 당적을 두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실 텐데 13일에 통합이 된다면 말입니다. 네. 그 후에도 이 출당 조치는 뭐 계속 없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예견들 하고 계세요? 그 세 분의 비례의원들은. 글쎄요. 뭐 제 기대하기는 뭐 지방선거 전후까지는 좀 해결이 됐으면 하고 기대하지만 예. 그럼 자기들이 뭐 하기 싫다면 뭐 그만이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거다. 하지만 네. 민주평화당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예. 뭐 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을 뭐 100% 찬성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하지만은 저는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권이 있었던 또는 박근혜 정권이 있었던 이런 것을 이번에 개혁하지 않으면 뭐 대한민국에 참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뭐 현 정권 또 민주당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아니 민주평화당 어쨌든 당적상은 당원이 아니신데 그 민주평화당이란 이름은 이상돈 의원이 추천하셨다 지으셨다라는 얘기가 사실입니까? 뭐 그런 말이 있던가요? 네, 근데 있더라고요. 이제 몇 사람이 이제 당명 얘기를 좀 프리하게 하는데 예. 뭐 거기서 이런저런 해서 좀 색다른 걸 이름을 짓자고 하던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 미래, 개혁, 뭐 민생 뭐 이런 단어는 어느 정당의 아젠다 또는 정당 정책은 되어도 당명으로는 부족자라고 되게 그런 단어를 넣은 정당들이 그냥 포말 정당, 그냥 비눗방울처럼 한번 커졌다 없어지더라. 그리고 민주라는 단어를 넣어야 그 민주주의라는 또 민주당이라는 뭐 그런 큰 흐름에 서 있다고 보인다. 제가 이제 이런 주장을 좀 했죠. 아, 그래서 민주평화당 아이디어를 내신 거군요. 이상돈 의원이. 그러면 미래라는 이름을 넣으면 지금 뭐라고 그러셨죠? 비눗방울처럼 사라지더라 보통 그런 당들은. 네, 뭐 지금 미래 이름 넣었던 당이 있었잖아요. 그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가장 후회했던 게 아니라 그 탈당해서 미래당 만들었다가 결국 철학에 문 닫았잖아요. 지금 기억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있었죠. 예.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후회했던 일이죠. 네, 뭐 그런 것을 연상시키죠. 네. 그런 거 그럼 미래당이란 이름은 지금 가실 곳인데 어쨌든 당적상 후한 점수는 못 주시는 거예요? 이름으로? 아이 그게 좀 뭐 조금 저는 되게 정당의 어떤 철학이랄까 또는 정체성 이런 것이 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체로 보면은 그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당들이 대체로 좀 개혁적이고 좀 프로그레시브하고 좀 민주주의 주창하고 이런 측면이 있죠. 네. 그래요. 근데 또 미래라는 이름도 참신하고 또 이 뭐 새 시대에 맞는 느낌 이런 좀 뭐 이런 느낌 주지 않나요? 민주라는 이름은 워낙 오래전부터 써왔던 이름이라. 그런데 미래라는 당을 쓰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 영어로 하면 이게 파티 오브 퓨처 그러면 이게 무슨 놈의 말인가 그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이준석 바른정당 위원장 나오시니까 거기한테는 질문 좀 드려보기로 하고 더 중요한 건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미래입니다. 진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미래당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지도가 뭐 10%가 좀 넘게 됐지만은 소선거구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10%씩으로 그 10개 퍼져 있는 것은 소선거구에 그 당선자를 못 냅니다. 그것은 2016년 총선 때 국민의당이 참 또 겪어본 바가 있죠. 그 호남 이외에서는 안철수, 김성식 두 사람만 당선되고 여기저기 그냥 말하자면 어부지리를 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의 지지도가 이제 굉장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저는 상당한 성과를 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호남에 어쨌든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은 오히려 이제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그쪽 분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호남에서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지금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돼 있고 국민의당 간판 가지고서 이번 지방선거 했으면요. 국민의당 완전히 뭐 호남에서 참패했습니다. 뭐
왜냐 그러면 왜요? 지난번에는 국민의당이란 이름으로 잘 되지 않았습니까? 호남에서 그런데 초록물결.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뭐 호남을 뭐 배신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경멸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경멸까지. 그래서 지금 호남에서는 그 안철수 대표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부정적인 생각, 뭐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그 적개심까지 좀 생긴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럼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이란 이름으로 안철수 대표 이쪽 분들 떨어져 나간 것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잘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뭐 저기 창당 발기 전후에서 그 분위기가 뭐 굉장히 달아올랐고요. 근데 미래당도 지금 공동대표로 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유승민 대표는 갈 것 같고 또 한쪽이 중재파였던 박주선 국회부의장.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미래당에 가겠다 하신 후에 공동대표 맡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호남에 지분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그 미래당으로 저기 안철수 대표 쪽에 가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뭐 사선씩 하고 그래서 호남에서 이 차기 선거를 이제는 좀 접은 분들이 아닌가 싶고 김관영, 권은희 같은 두 재선 의원은 이제는 그 지역은 이제 뭐 끝났다고 봐야죠. 지역에서 끝났다. 지금 민심이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민주평화당을 향한 비판 이런 거 있습니다. 호남당이 다시 호남당 됐다. 이제는 진짜 호남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지조차도 미지수다. 그냥 호남의 지역당으로만 머무를 것이다. 오히려 작아져 버렸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요. 그 지역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당도 못 되는 게 더 큰 문제죠. 미래당은 지역당조차 못 되는 신세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미래당에 있는 현직 의원들을 지역구를 하나하나 보세요. 과연 2020년 총선에서 국회에 진입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아니 왜요? 거기 골고루 많이 계시잖아요. 저쪽 뭐 TK도 계시고 순도권도 있고 호남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그러면 2020년 총선에 한국당이 공천 안 합니까? 다 냅니다. 민주당 공천 다 냅니다. 거기서 무슨 여지가 있겠어요. 총선 그렇고 이번 지방선거도 미래당 이 간판으로 어렵다고 보세요? 저는 그것도 이제 여러 명 뽑는 기초의원 같은 경우 또는 뭐 비례대표 도의원, 광역의원 같은 건 모르지만은 개개인이 좀 괜찮으면은 단체장을 한 명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선 같으면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내기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광역단체장은 제가 보기엔 한국당은 지금 경북, 대구, 울산 정도가 승산이 있다고 보고. 아니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나가는 안이 굉장히 유력하게 얘기되고 있던데요. 나가는 건 다르지만 그게 됩니까? 왜요? 대선도 나갔던 분인데. 대선에 가서 그렇게 그냥 토론에서 해배가지고서 자기 자산을 다 폭로해서 하고 그 후에 뭡니까 제보 조작 사건 등등 했는데 그리고 또 이게 요번에 이상하게 바뀌어버렸다니 자기 철학이 없잖아요. 한동안은 개혁적이고 새 정치했지만 지금 와서는 보수가 아니라 이상하게 알겠습니다. 색깔론이나 동참하고 그런 사람은 누가 찍습니까? 서울시장도 이번에는 어려 보인다. 당연히 어렵죠. 그걸 누가 누가 당선된다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이상돈 의원님. 어쨌든 이제 미래당 당원 되시는 건데 이렇게 디스하셔도 돼요. 제가 의사회대에다 당원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당원이라는 말씀 마세요. 당원이란 말도 말아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요. 국민의당이 분당한 후에 그쪽에 미래당에 합류하지 않는 분들, 민주평화당 의원들 비롯해서 합류하지 않는 분들은에게 손을 내밀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요. 일단은 가정을 해서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지방선거를 했다 그러면은 진짜로 호남에서 그야말로 기반이 붕괴됐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평화당이 이번에 창당돼서 다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이렇게
건너갈 효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까지 보세요. 없다고까지. 네, 그는 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 창당을 이렇게 하는데 동참을 했는데 그런 이탈자 절대로 안 생깁니다. 아니 그거는 그냥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 한 15명 정도니까 의견을 확인해 보셨을 텐데 확고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창당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당적을 또 바뀌면은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선 의원들은 거기 있다가 또 나온 분들이고 또 거기 민주당도 현재 거기 지역에 그 이제 후보자들 지역위원장 다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무엇 더 중요한 것은 호남 유권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숙하고 전략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호남 유권자는 호남에서 두 당이 경쟁하는 구도를 갖는 것을 원합니다. 그들도 선거에서 선택의 자유를 갖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런데 일당이 마치 호남은 당연하게 자기가 지배하는 상황 이런 것은 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아직 국민의 당이시죠?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가 많이 오네요. 미래당 측의 반론도 궁금하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잠시 후에 뉴스닥에서 이준석 이제 앞으로 미래당이 될 그분이 오시니까요. 이준석 위원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기로 하고 다른 얘기 잠깐 가겠습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을 시도하고 있고 복수의 거래소에서 이미 수백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해갔다. 이게요. 제 말이 아니고 국정원이 한 말입니다. 어제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지난 12월에 가상화폐 거래소 UBC 해킹당한 것도 이게 북한이 개입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 두 가지에 놀랍니다. 하나는 아니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액수가 하루에 얼만데 이렇게 허술한가? 이게 놀랍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도 북한인가? 이게 놀랍습니다. 그 유빗 해킹 사건의 피해자를 돕고 계신 분이세요. 법무법인 정동국제의 최우석 변호사 연결을 해보죠.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우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도 북한 소행이다.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정원에서 얘기한 거는 그 레저러스라는 북한 해커 그룹이 뭐 악성 코드를 싣는 방식으로 뭐 해킹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북한의 소행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내부 소행이라는 얘기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소행이라 하면 어디 내부요? 그 경영진 같은 아니면은 뭐 직원들이나 뭐 이런 거래소 내부 소행. 네네네. 하하. 그래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운트곡스라는 거래소가 있었는데 그 거래소도 해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운트곡스 사건에서는 그 결론이 경영진의 내부 소행으로 바뀌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적이 있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런 북한 소행일 수도 있고 뭐 내부 소행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해킹에 취약한 것은 이제 분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북한에 들어가서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북한 해킹이다 이랬던 사건들 중에는 말끔히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 북한 소행인지 아닌지 뭐 확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만 우리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일본에서 벌어진 그 5,600억 원 해킹 사건 가상화폐 이것도 일본 당국도 북한 소행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북한 소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뭐 북한 소행보다는 뭐 그런 이득을 노리는 뭐 이런 경영진이나 아니면 뭐 내부 소행일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님이 이 가상화폐 해킹 문제에 굉장히 정통한 분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오래 해봤는데 정통한 분인데 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계시네. 물론 수사해봐야겠습니다만 두고 계시네요. 제가 이제 이 사건을 하면서는 뭐 북한 소행보다는 뭐 다른 뭐 내부자나 이득을 노리는 집단의 소행이 아닐까
뭐 그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에 왜 무게를 두고 계세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 뭐 과거 그런 사례도 있었고, 사실 뭐 이런 가상화폐의 추적 같은 경우가 예. 좀 힘들기도 하고 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부자이기 때문에 북한일 수도 있지만 예, 북한 예. 말고 내부자도 뭐 충분히 이런 해킹의 의심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듣고 우리가 네. 국내에서 벌어진 그 가상화폐 해킹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이 네.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렇게 해킹당한 가상화폐 거래소. 국내 해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지난해 6월달에 빗썸이라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예. 회원 정보 유출 사건도 있었고, 지난해 또 9월에는 또 코이니즈라는 곳에서 이제 또 뭐 이런 해킹 사건과 그 다음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유빗 거래소라고 하는데 예. 유빗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4월에도 한번 해킹이 있었고, 얼마 전에 또 12월 달에도 한 번 더 해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4월 달에는 예. 한 55억 정도, 그리고 12월 달에는 뭐 그 당시 시세 기준으로 한 170억 정도 이렇게 해킹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 중에 가장 큰 거는 12월에 유빗에서 있었던 170억 원 해킹 이거네요? 네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해킹 사건으로 가장 큰 거는 이제 유빗 거래소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기술인 거다. 뭐 4차 산업시대를 이끄는 거다. 이런 얘기들 들었는데 이게 왜 어떻게 해킹을 이렇게 허술하게 당합니까? 아니, 블록체인 기술하고 그다음에 거래소에서 있는 이 거래할 때 뭐 지갑을 쓰는데요. 뭐 하드 월렛이라고도 하고 이제 콜드 월렛이라고 있는데. 잠깐만요. 그 전에 정리할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그 가상화폐 운용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뚫린 거는 거래소가 뚫린 거고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거래소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네, 거래소는 그냥 단순히 거래만 소일 이제 뿐이라는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럼 거래소는 이번에 어떻게 뚫렸습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메일을 이제 보내서 그 안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이제 그 악성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상에 있는 가상 암호화폐를 이렇게 탈취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킹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너무 쉽게 뚫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메일 통해 가지고 뭘 심으면은 그냥 돈이 나와 버린다고요? 이제 거래소의 그 가상 계좌가 이제 해킹 당하는 것인데요. 예. 보통 이제 뭐 국정원에 따르면은 이제 북한이 이제 거래소 신입 직원을 이제 수시로 이제 거래소의 신입 직원이 수시로 뽑힌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제 뭐 입사 지원서를 위장한 해킹 메일도 이렇게 뿌려서 그 안에 이제 악성 코드를 이제 심어서 해킹을 하는 방법, 뭐 그런 방법으로도 이제 해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럼 가상화폐라는 걸 관리할 때 그냥 우리 온라인 세상과 네트워킹이 되는 그런 곳에서 막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뽑아갈 수 있을 정도로 따로 이 네트워킹이 안 되는 곳에서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하게? 이게 이제 소규모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나 서버 관리하는 그 인력 문제가 들어가지고 원래 두 군데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이제 온라인상에 관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콜드 월렛이라는 그 비온라인상에 관리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콜드 월렛과 하드 월렛을 왔다 갔다 할 때 인력과 비용이 이렇게 많이 좀 들기 때문에 작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 월렛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거래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핫 월렛, 콜드 월렛 이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 들어봤습니다만, 그러니까 핫 월렛이라는 건 여러분 주머니잖아요. 핫 월렛 그 지갑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언제라도 빼서 쓸 수 있도록 빨리빨리 거래가 가능하도록 조금 떼어놓은 돈인 거고. 그렇죠. 콜드 월렛에 담아놓은 돈들은 유동이 금방금방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따로 온라인하고 분리시켜서 놓는 그 서버에 놓는 그 지갑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편하게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핫 월렛에다가 많이 담아놓은 거예요? 네네. 거래소라는 게 이제 거래라는 게 즉각 이렇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인력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드올렛 비중을 높여서 이렇게 뭐 인력이나 이제 비용 시간의 이제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온라인상에 많은 해커들의 이제 해커의 해킹에 취약한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빅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3만 명이라고 들었는데 이분들 구제는 됩니까? 원래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예금자 보호법이나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이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소에 뭐 고객들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없는 것으로 없어요.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뭐 그러면은 조금 좀 상황이 나아질 수가 있는데 아니면 뭐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이제 뭐 불법행위 책임이나 뭐 채무불이행 이런 일반 범죄를 통해서 이제 그 채권을 이제 회수하는 방안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 참 막막한 일이네요. 막막한 일이네요. 가상화폐 거래소 하면은 굉장히 보안이 탄탄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이메일 이용해서도 해킹이 될 정도로 이렇게 허술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빅 피해자들을 지금 법률 대리인을 맡고 계시는 분이세요. 최우석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의 의견들 좀 보죠. 이분은 실명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청취자 신모 씨. 저 은행원입니다. 요즘 정말 단일맛 안 납니다. 누구는 채용 비리로 쉽게 들어오고 누구는 계약직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기어오르고 그러게요. 요새 채용비리 건 터지면서 일할 맛 안 나시겠어요. 7437님 금융권은 물론이고요. 공기업도 백으로 입사하는 직원들 많습니다. 이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하시고 5709님 방송 듣다 보니까 화병 나서 못 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판결부터 시작해서 은행 이 채용비리 문제 등등 게다가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까지 답답한 일들이 좀 많네요. 5180님 수사하다 막히면 다 북한 탓하는 겁니까? 하시면서요. 지난번에 농협중앙회 해킹 사건도 더 좀 제대로 끝까지 수사해봐야 된다. 이런 문자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9282님 삼성은 대한민국 3권 위에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하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반면에 이 법원의 판결은 어쨌든 존중해줘야지 이것을 법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논평하는 건 또 옳지 않다라는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닥까지요. 뉴스닥.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준석 위원장 괜찮으세요? 저 괜찮죠. 왜요? 괜찮다면서 머리 긁고 그러세요? 잠이 부족해가지고. 멋쩍어 하세요? 앞에서 이상돈 의원이 이제 어쨌든 미래당으로 당적은 가게 될 분인데 물론 지금 마음과 몸은 다 딴 쪽에 가 계시지만 어쨌든 비례위원이기 때문에 가야 될 그분이 미래당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름부터 틀렸다. 미래 이런 이름 쓰면은 비눗방울처럼 사라지는 당들이 대부분이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이상돈 의원님하고는 특수한 관계인 게 예전에 새누리당 당명 지을 때 같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하나하나 제가 대응하긴 좀 죄송하고요. 허성무 소장님도 세미래정책연구소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연구소 이름에 미래가 들어가 있네요. 뭐 그렇게까지 뭐 부정적으로 볼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당은 아니에요. 저기는. 뭐 미래란 단어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 하시죠. 갑자기 제 연구소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상돈 의원님 보시기에는 미래라는 이름을 당에 넣는 건 정당에 넣는 건 적절치 않아 보였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당명에는 대개는 이제 민주라든지 정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평화, 국호,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다 관련된 국호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게 없는 이제 당명에 대한 그런 뭐 지적들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미래당은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은
뭐냐면 민주평화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민주평화당은 뭐 이상돈 의원도 좀 전에 인터뷰하는 거 제가 라디오 밖에서 들었습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호남당 이야기에 되니까 호남당마저도 지역당마저도 안 된다고 미래당을 비판을 하셨는데 네. 과거에 평화민주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 김대중 대통령이 1987년에 예.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만든 당인데요. 예. 이번에 민주평화당을 만드는 걸 보면서 평화민주당의 후신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연상이 되셨어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호남 유권자들한테 어떤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당론이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게 6948님이 문자 주셨는데 평화민주당이 이분도 떠오르셨대요. 그래서 평화민주당이 거꾸로 해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셨다. 올해 당명 지을 때요. 저도 이제 당명 짓는 걸 한 3번 정도 옆에서 지켜보게 되는데 뭐 새누리당, 바른정당 그다음에 미래당 지켜보게 되는데 사실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미래당 같으면은 열린우리당과 비슷한 당명에 대한 도전이죠. 그러니까 보면 그걸 떠올리면서 당시에는 이제 롤모델처럼 파격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당명을 정한 것이고 그거 외에 이제 바른정당도 약간 그런 시도였고 나머지 이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아까 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들 재활용해서 만든 경우가 많은데 사실 어느 것이 낫다 하긴 좀 어려운 게 우리나라 정당들의 수명이라는 게 길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오래 가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비눗방울이라는 평론에 대해서 지금 재활용으로 응수하셨어요. 아니, 저랑 같이 새누리당 이름 지은 분이라니까요, 제가. 자, 이름 얘기는 여기까지 상한가, 하한가 가보겠습니다. 상한가부터 가보죠. 허성무 소장님. 예, 뭐 지금 올림픽 때문에 온 나라가 더들썩한데요. 이 올림픽에 이제 외국에서 기빈들이 많이 오는데 북한을 대표해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왔습니다. 온다고 합니다. 이분 뭐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익숙한 분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 오시는 건데. 처음이네요. 정말 익숙한데 처음이네요. 그럼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사실은 그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나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사실은 이제 국가 수반 자격으로 맞이도 하고 회담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북한 하면은 수많은 권력자들이 떠오르지만 변함없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권력자 중에 한 명이죠. 3대째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입니다. 나이 90. 나이 90이고요. 이분이 이제 그 러시아대 외교학과를 졸업해서 외교관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권력의 아마도 20, 30대 젊은 나이에 북한의 50년대, 60년대 초에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그 정파투쟁이 있었거든요. 숙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정권에 충성하고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3대에 걸쳐 충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3대에 걸쳐서 이분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높을 거라 봐요.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는 그냥 얼굴마담이고 실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권력 핵심의 실권자이고 신뢰가 없다면은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앉혀놓을 수도 없고 또 지난번 베이징 올림픽, 소치 동계올림픽에 다 그때 대표단을 입고 국가대표로 갔거든요. 맞아요. 이번에도 그런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오기 때문에 상당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 어떤 행동을 보이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대화를 하느냐 이것이 이제 바람 앞에 촛불이 그래도 뭐 이렇게 비닐이라도 커튼을 쳐주는 그런 대화의 국면으로 조금 발전할 가능성 그런 걸 엿보고 있습니다. 상한가 김영남 위원장. 이준석 위원장의 상한가 누굽니까? 저는 그 대응되는 인물 있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잡았는데요. 사실 미국의 부통령이라는 건 저도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한 4년 살아봤지만은 부통령에 대한 기사 한 줄도 본 적 없습니다. 제가. 그래요? 네, 미국에 있으면서. 부통령인데? 그러니까 이 명칭만 부통령이지 사실 이제 부통령은 실질적인 역할이 상원 의장 역할이랑 승계 대통령 정도, 그러니까 대통령 유고시 승계 대통령 정도로 이제 인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 영향력이라는 거는 국무장관이나 아니면은 국방장관에 비해 가지고도 좀 약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통령이. 실제로 어떤 상황이냐면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안보 관련 보고도 개선상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방장관이 뭔가 대통령에게 안보 관련을 보고할 때도 보면 라인에 없다. 부통령의 보고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정치인으로서 성공한 분이지만은 이런 정보라는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알래스카에 이제 미군 기지 들려가지고 뭐 사드나 이런 거에서 교육받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권은 좀 없는 상태이고 저는 김영남도 마찬가지라 보는 게요. 이게 의전상으로는 이분이 뭐 굉장히 높은 서열이 있다고 하지만 수반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한국에 뭐 해외 지도자 방문했을 때 예를 들어 영국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격이 높고 우리가 잘 대접해야 되는 상대인 건 맞지만은 그분 와서 그분이랑 외교를 놀아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김영남이라는 이런 상징적 인물, 펜스 부통령이라는 상징적 인물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미를 완전 없다고 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래서 북한은 김영남 위원장을 보내면서 상당히 예를 갖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그런데 상당히 부정적인 이제 반응을 보인 것이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오기 전에 지금 이미 말폭탄이라 해야 될까요? 여러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내 시대는 끝났다는 걸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가는 거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첫 번째 그거, 두 번째로는 부통령의 손님 자격으로 초청한 사람이 이제 오토 원비어 씨, 그 북한에서 사망한 그 미국 대학생 원비어 아버지를 데리고 옵니다. 프레드 원비어 씨를 이제 데리고 온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요 양쪽에 이제 곤란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프레드 원비어 씨를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날 것이냐. 어차피 왜냐하면 대통령은 만나야 되는데 개막식장에서 마주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 어떤 말씀을 대통령이 건넬 것이냐. 예전에 오토 원비어 죽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전을 보내가지고 굉장히 예를 갖추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프레드 원비어 씨한테도 비슷한 예를 갖춘다면은 그럼 그 옆에 김영남 위원장이 앉아 있는데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고차 방정식을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께 미국에 떠넘긴 겁니다. 자, 그럼 왜 데리고 오는 걸까요?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를 왜 데리고 오는 걸까요? 펜스 부통령. 아니 뭐 펜스 부통령이 전략은 분명하죠. 미국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북한에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은 이 올림픽이라는 장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그 제재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고립에서 벗어나보고자 하는 몸부림이거든요. 그런 또 전 세계에 대한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이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펜스 부통령이 분명하게 딱 이야기를 잘라서 했잖아요. 올림픽의 정신과 효과를 하이제킹하는 것을 막으러 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펜스 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이중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평창에서 열리는 올림픽 성공적으로 되도록 미국이 도와줘야 되지. 박수는 쳐야 되고.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북한은 또 견제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참여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렇죠. 안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혼란스러워 우리 국민들은 보이는 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지금 그만큼 우리 이제 정세가 복잡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맞아요. 대통령은 그래서 뭐 굉장히 어려운 위치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애도를 표할 일에는 표하면 되는 것이고 또 외교적으로 잘 오셨습니다. 할 곳엔 잘하고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눈치 안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뭐 부통령은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부자는 뭐 정자에 의해서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영향력이 훨씬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느냐에 대해서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부자를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부통령은 실제로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된 게 적어서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대통령이 부통령한테 어떤 특임을 맡기고 싶을 때는 과거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리버만한테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이 건강 관련해 가지고 건강보험 개혁 이슈에 대해서는 부통령이 다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선언이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힘이 주어지는 것이고 부통령은 실제로 권한이 약한 게 사실인데 저는 이번에 근데 퍼즐이 한 칸 좀 빠진 게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뭐 일본도 아베가 온다 그러고 펜스 부통령 오고 또 이렇게 오는데 중국 누가 오는지가 잊어버렸거든요, 제가. 중국이 시진핑 주석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게 거의 확실한데. 지금까지 얘기 없으면 안 이 격에 그러니까 상무위원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무위원일 거잖아요. 근데 부통령과 미국 부통령과 어쨌든 김영남의 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각국에서의 격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을 보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항상 중국은 의전할 때 보면은 시진핑을 만나느냐 아니면 리커창 총리를 만나느냐 아니면 리커창 총리도 못 만나느냐로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중국에서 파견하는 인물에 대해 가지고 상무위원급이라 하지만은 상무위원도 그 나름대로의 정치적 비중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전념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중국이 성의 있는 자세를 보낸다면은 저는 펜스 부통령이 김영남을 상대할 리는 없다 보지만은 중국 쪽 인사는 상대할 가능성이 있다 따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펜스 부통령은 뭐 지금 강경 발언 쏟아내면서 안 마주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 김영남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남에 대해서 북한 대표단과 가능하면 이렇게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이렇게 강경한 이야기 또 북한이 싫어할 만한 곳들만 다 이야기하고 방문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강경할 때는 항상 물밑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봐왔잖아요. 경험적으로.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히려 너무 강경한 태도는 이면에 있어서의 접촉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도 사실은 이렇게 압박을 지금 북한을 이렇게 대놓고 압박하는 이 모습은 결국 대화로 나와라 그 마지막까지 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김영남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나쁘게 보면은 뭐 얼굴마담이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처세를 자랑하는 북한판 기름장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는 뭐 극강의 정치력을 가진 북한의 실권자 중에 한 명이다 봅니다. 일단 공식으로 회동은 안 잡혔어요. 안 잡혔기 때문에 안 만날 겁니다. 공식으로는. 근데 비공식 접촉, 대화 북미 간에 있겠습니까? 평창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평창에는 없을 것이고요. 저는 비공식 채널은 지금까지 항상 어떤 시점에도 존재와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 와서 뭐 예를 들어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이 뭐 귓속말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봅니다. 저는. 동선 안 겹치겠네요. 그럼 결론은. 뭐 추워서 말이나 하겠어요. 둘이 앉아가지고. 또 왜 그러세요? 그래도 잘 돼야죠, 개막식. 여러 개 밉고 가면 된다. 개막식 잘 돼야 되는 건 당연히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좀 정치적으로 와가지고 둘이 안 만나는 건 둘째치고 말폭탄 좀 안 던졌으면 좋겠어요. 펜스 부통령도 그렇고. 뭐 가까 오기 전에는 각국에서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부터는 좀 조용히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평화만 얘기해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계속 뭐 말폭탄도 던지고 뭐 그 다음에 또 마치 공격을 할 것처럼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 이제 뭐 어제 미국 상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강력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도 전략이 좀 오락가락하는 느낌도 있고요. 어찌 보면은 결국은 마지막엔 대화를 가기 위한 건데 그 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주도권 싸움. 네, 뭐 그런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뉴스닥 상한가는 두 분이 다 올림픽과 관련된 인물들, 펜스 대통령, 또 펜스 부통령, 그리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꼽아 오셨어요. 하한가 가보겠습니다. 하한가. 이번 주는 하한가 인물도 꽤 많이 보이는데 허성무 소장 누구 골라오셨어요? 예, 저는 뭐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검찰 출신인 최규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골랐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지목한 어떻게 보면 가해자 두 사람을 골라오셨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저는 뭐 비슷한 사건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을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역시 구설에 올랐었죠. 두 분 또 역시 통하는 아이템이네요. 허성무 소장님. 예, 뭐. 온 사회 조직 내에 지금 뭐 성추행이 없는 곳이 없죠. 그럴 만큼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되어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건절되고 사회 문화 전체가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들은 바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술 취해서 잘 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이번 기억 안 나는 전문가예요. 왜요? 국회에서 지난번에도 뭐 노회찬 질문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뭐 공부 잘하고 고시 서울대 법대 나오고 고시 했던 어떻게 패스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최고의 인사라 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국민들의 어안이 벙벙하죠. 그다음에 이제 최규일 뭐 의원도 자기 명예훼손이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대개 이제 이런 성범죄 관련해서 뭐 사실무근 명예훼손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중에 기억 안 난다는 분들 다 가면은 기억이 잘 나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두 분이 지금 초록이 동색이다. 그리고 검찰은 이런 사건 일어나면 그걸 조사하고 수사하고 처벌해야 되는 조직인데 이 조직이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면에 있어서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라는 면에 있어서 물론 뭐 본인들 지금 부인하고 있고 기억 안 난다니까 아직까지는 뭐 조금 더 수사를 해보고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정말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 아닌가. 하한가 뭐 한가 줄 수밖에 줄만합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유탄을 맞은 게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솔직히 이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해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사법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이라는 걸 놓고 이제 하고 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소임 받아서 장관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 임명이 된 사람 아닙니까 새로? 그렇죠. 근데 이번에 예를 들어 뭐 이런 성추행 문제나 이런 것들 양성평등 문제 같은 경우도 적폐에 해당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뭐 신뢰감을 주는 형태로 행동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과연 이분이 그럼 앞으로 있을 검찰 개혁에 있어가지고 기대했던 것만큼 이제 공정하게 전격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던져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상기 법무부장이 갑자기 떠오르게 된 게 서지현 검사의 지금은 사임을 했습니다만 첫 변호사 그렇죠. 김재란 변호사가 나와서 이번에도 요 폭로하기 전에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묵살당했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얘기가 커진 거잖아요. 허 소장님. 근데 사실관계가 서로 좀 주장이 엇갈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그 전에 이메일 보낸 거 맞고 또 뭐 조사가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방금 이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의 뭔가 석연찮은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충분히 현 법무장관이 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바도 있고
또 동시에 하나의 걱정이 이게 혹시 그 법무장관이 아직도 법무부 내에서 이 검찰 뿌리 깊은 조직들 장악이 완전히 안 된 건 아닌가? 조직 장악이 안 된 것 아니냐라는 소문들이 사실은 뭐 있었어요. 그리고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죠. 혹시 또 그런 문제 아니냐? 예, 그리고 이제 안태근, 최규일 이런 분들의 뿌리가 얼마나 검찰 내에 강하게 박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어쨌든 그 뿌리들이 이 알게 모르게 작용을 해서 이 법무장관이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실수를 유인해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떨칠 수가 없는 아침입니다. 제가. 그래요. 예. 저는 근데 이번에 박상기 장관은 어쩌다 보니까 투콤보로 이제 맞은 건데 사실 이게 사람이 뭐 욕먹는 이유와 책 잡히는 이유는 두 개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박상기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비트코인 정책 관련 발표에 의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도 한번 듣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 속에서 이번에 서지현 검사 일을 제대로 처리 못했다는 얘기가 되면서 이게 사실 두 개가 엮이면 안 되는 일인데 굉장히 최근에 주목받는 인사가 되면서 지금 경질 위기까지 놀린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저는. 그래요. 예, 오늘 미투 운동으로 연관된 그래서 하한가를 맞은 세 사람 이름 올려주셨는데 청취자 강진님이 미래당 이거 빵집 이름이 좀 연상된다. 이거 이 얘기가 당 안에서 혹시 나와요? 아니요. 저는 근데 아까 이상돈 의원이 하신 말씀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미래연합이라는 당을 만들었다는 건 저도 지적했는데 그거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니만은 중간에 이제 밀어붙이더라고 어떤 분이요 이제. 아니 근데 미래당하고 이렇게 당 이름 두 개 놓고 할 때 그 바른 국민당하고 미래당 할 때 미래당 빵집 이름이다 이렇게 안 된다라고 주장한 그 소속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게 보도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 이름 지어본 사람으로서 저도 압니다. 누리는 심지어 사전에 보면 메뚜기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나씩 하고 들어가면은 이름 못 지어요? 이름 못 짓습니다.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많으신 거는 정당 이름이었다는 거 전해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그리고 허 소장님한테 질문 하나 들어왔어요. 아까 부자 들어가는 거 해보셨다고 그러는데 뭐 해보셨습니까? 이 질문. 그래요. 부지사지. 경상남도에서 정무부지사. 정무부지사 하셨어요. 이분. 유명한 분입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뉴스닥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